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있나요? 단지 인사 한마디에도 기운이 빠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진 적은 없었나요? 사실 그 사람이 한 말은 딱히 큰 비난도 아니었고 무례한 언사도 아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게 바로 눈치라는 감정의 시작입니다. 눈치는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말보다 먼저 표정이 다가오고 표정보다 더 빠르게 기운이 다가옵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그건 네가 생각이 짧은 거야. 말은 번듯하고 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부드럽게 깔린 무시와 압박이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의 눈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런 눈치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치를 준다는 건 결국 나를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는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내가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며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꼭 남을 불편하게 만들며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들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도리어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 먼저 눈치를 줍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적 기제인 것이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경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무던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부서원만 그녀에게 늘 눈치를 줬습니다. 경화 씨는 보고서가 너무 늦어. 경화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일에 집중 안 되는 거 아냐? 회의할 때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왜 자꾸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녀를 깎아내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위축됐고 말수도 줄었고 회의 때면 주눅든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길에 같은 부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화 씨, 걱정하지 마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본인이 불안하면 주변을 그렇게 몰아세우거든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경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넘겨줘야지. 그리고 다음 회의 시간, 그 사람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경화 씨, 오늘도 한마디도 안 하네요. 참 일관되시네. 그때 경화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 경청하고 있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려고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고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무반응은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심리적 힘의 균형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 그건 제 방식이에요. 그건 제 판단이에요. 이 말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나의 주권을 단단히 지키는 강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태도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 눈치 주는 사람에게 두 번 다시 휘둘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눈치 주는 사람에게 자꾸만 맞춰주려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좀 조심하면 되지. 불편하지 않게 말해야지 하며 스스로의 표현을 줄이고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은 사라지고 내 표정은 조심스럽기만 하고 나라는 사람은 그저 눈치 보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눈치 주는 사람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나서지 않습니다. 처음엔 질문하는 척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말로 은근하게 흔들죠.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머쓱해지고 내가 뭐 이상했나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줄어들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도 무서워지고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에 속하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불편해하면 그 감정을 나의 책임으로 돌려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며 스스로를 압박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언행을 지적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결함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작용이지요. 예를 들어 자신이 무시당할까 불안한 사람은 먼저 타인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안도합니다. 결국 눈치를 주는 사람은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과 결핍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친구가 항상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아, 그건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매번 저를 교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보다 내가 뭔가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말로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말을 되받아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을 놓지 않는 이 짧은 문장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 이후로는 말을 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눈치를 줄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맞서지도 지나치게 순응하지도 않는 이 중립적인 태도가 여러분을 훨씬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눈치 주는 사람과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말하기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문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치 주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거나 입꼬리를 내리거나 숨을 깊게 내쉬면 우리의 마음은 벌써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이 분위기를 내가 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의 감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불쾌함을 말이 아닌 표정과 태도로 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불편한 표정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끊어내는 짧은 문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눈치 게임을 무력화하는 말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반응해 주길 원합니다. 부끄러워하길 바라고 변명하길 바라며 자신의 시선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 하고 대꾸하면 상대는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자기 페이스에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나를 고수하는 말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문장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논쟁도 피할 수 있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으며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눈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눈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말을 돌리는 유연한 화법입니다. 그 얘긴 나중에 좀 더 진지하게 나누자. 내가 지금 바로 답하긴 좀 애매하네. 눈치 주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무릎 꿇리려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말이 꼬이게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건 좀 더 생각해 볼게 하고 뒤로 미루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맞서면 게임은 상대가 원하는 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연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짧게 말하면 눈치 주는 사람은 스스로 허탈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선배가 늘 뾰족한 말투와 표정으로 눈치를 줬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 인사도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사소한 말에도 그게 무슨 말투야? 그런 말 조심해야지 하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성도 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주말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선배가 말 좀 예쁘게 하라니까 하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전 제 말투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뒤 선배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지적도 줄었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지고 상대의 태도도 변합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에게는 거창한 논리보다 간단하고 단호한 태도가 훨씬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런 눈치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치를 준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흘리듯 드러내 그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표정하거나 표정을 일그러뜨리거나 말끝을 흐리는 방식으로 나 지금 기분 나빠 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감정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불편한 기류가 흐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합니다. 내가 말 실수했나? 괜히 내가 분위기를 망쳤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고
결국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감정을 떠맡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눈치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직장 동료가 그냥 지나가면서 오늘 안색 괜찮으시네요 라고 했을 때 괜히 그 말에 짜증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짜증은 동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터진 것일 뿐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안색 좋다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었나? 내가 뭔가 실례했나? 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문제를 내 탓으로 받아들이면 내 감정만 더 어지러워지고 자존감만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을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이들로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가 표정이나 말투로 뭔가를 흘렸을 때 그걸 곧바로 나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그게 내 탓은 아닐 수 있어. 이 한마디로 감정의 선을 긋는 훈련이 됩니다. 둘째, 무례하거나 애매한 말이 들릴 때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지 말고 그 순간 멈춰서 사실만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말투는 좀 조심했어야지. 이런 말이 들렸다면 내 말투가 잘못됐구나 하고 결론 짓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내 말투가 거슬렸다고 했지만 내가 무례한 말을 한 건 아니었어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세요. 셋째, 눈치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중립지대를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의 표정도 말투도 그 순간의 불편함도 모두 중립지대에 놓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아, 저런 표정을 짓네. 저런 말투를 쓰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머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입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눈치는 흘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경계를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판단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단단히 한 상태에서 눈치 주는 사람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하면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속으로만 사귀면 눈치를 주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이나 행동에도 반응 없이 참는구나 하고 더 대놓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마디 말로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나한테 충분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대는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애매한 표현으로 눈치를 주는 사람이니까요.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상대에게 불쾌함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하고 정면으로 그 말의 의도를 묻는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별 뜻은 아니었어. 그냥 한 말이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여러분,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은 말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다시 묻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말을 반복하면 더 큰 책임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경계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말은 나에게 가볍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다들 눈치 있더라.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건 알아서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말입니다. 이럴 때 그 말을 왜 나한테 하세요? 라고 묻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는 여러분이 그 말의 뒷뜻을 짐작하지 못하길 바랐는데 여러분은 되려 그 말의 뿌리를 캐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곧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나에게 필요한 말만 받아들일 거야. 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말,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한 눈치는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꼭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섞인 말투나 짜증 섞인 목소리는 오히려 상대에게 싸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그 내용뿐 아니라 그 말투와 태도에서 더 크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마치 명확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스스로 자신의 공격을 걷어들이게 만드는 굉장히 현명한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치를 주거나 불편한 말투로 상처를 주려 할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은 눈치를 주는 사람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이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눈치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치 주는 사람에게 말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태도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말보다 강력한 건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죠. 첫 번째 행동은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대체로 여러분이 자신 앞에서 불편해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권력처럼 눈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눈치는 늘 주변에서 지켜보며 흘러나오죠. 이럴 때는 말보다 상대를 외롭게 만드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괜히 여러분에게 꼬집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회의 때는 가능하면 그 사람 가까이에 앉지 마세요. 식사 자리에서도 일부러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앉고 그가 있는 그룹에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건 무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무언의 피드백입니다. 사람은 내가 불편함을 줬구나를 말보다 거리로 먼저 느낍니다.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꾸 나와 멀어지려 한다면
그 사람도 느낍니다. 아, 내가 뭔가 했구나. 하고요. 두 번째 행동은 무응답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반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표정을 찡그리거나 조심스럽게 웃으며 넘기거나 혹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그 사람은 그 반응을 보고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그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몰라? 요즘 눈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기 할 일을 하며 시선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던진 화살이 허공에 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칭찬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고 우아한 방식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대개 상대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럴 때는 아, 근데 저런 부분은 누구보다 잘하지 않아요? 그 친구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칭찬의 방향을 바꾸면 그 사람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던진 말이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격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에게 비난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매번 무효화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행동. 첫 번째는 거리를 두기. 두 번째는 무반응 유지. 세 번째는 칭찬으로 분위기 전환. 이 모든 건 결코 소심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대응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여러분의 감정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분노나 상처로 자신을 갉아먹는 대신 여러분이 여전히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눈치를 주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행동을 조용히 실천해 보세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을 아끼거나 태도가 확실히 바뀔 겁니다. 말은 순간의 방어지만 행동은 관계의 지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눈치를 주는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심리를 꿰뚫는 더 깊은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주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 말처럼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옳고 여러분이 부족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조종하려는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못 다스리고 여러분에게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놓고 그 반응을 보며 안정감을 얻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감정을 받아서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더 자주 눈치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여러분이 그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여러분에게 말을 돌릴 때 여러분이 그 말을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며 은근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제일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각자 방식이 다르니까요.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 지시처럼 들릴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로 은근히 행동을 강요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이 편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세요. 말은 받아들이되 행동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네? 그러면 어느 순간 더는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눈치를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은 그냥 암묵적인 분위기를 통해 여러분을 컨트롤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말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눈치는 말이 없는 공격입니다. 그걸 말로 드러내는 순간 공격은 무력해집니다. 왜냐면 상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대응법은 모두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명한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눈치 주는 사람에게는 분위기를 바꾸는 말, 행동,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정하고 공감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더더욱 단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존엄은 누구에게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한 번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의식 중에 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